오늘이 3.1절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창작 칸타타에 대한 담론을 펼치게 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있고 감개무량합니다. 모국어를 기반으로 한 작품, 창작, 이 작품들이 가장 장르 중에서도 효율적이고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음악적 기능이 있다는 것을 그동안에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8작품의 칸타타를 만들었고, 또 지역을 살펴보니까 많은 작곡가들이 그런 칸타타 작품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윤용화 선생이나 김성태 선생이나 김동진 작곡가, 장일남 선생, 그때도 칸타타가 있었는데 대개 그때 장르를 한번 선보이는 정도에 그쳤고, 그 이후에 맥이 좀 끊겼다가 저희들이 이제 이건용 선생, 이영조 선생 칸타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병희 작곡가, 임준희 작곡가, 우혜원 작곡가로 이어지면서 지역에서도 많은 칸타타가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서양에서 오래전에 14, 15세기에 있었던 칸타타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번 제대로 오페라, 뮤지컬, 그 다음에 합창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칸타타를 한 장르로서 캐릭터화해서 이것을 전 국민에게 확산한다면 우리 클래식의 확산이 기악보다도 훨씬 더 빠르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한류의 우리 디아스포라, 코리안 디아스포라 동포들이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 작품들이 나간다면 매우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우리 월간 리뷰 김종석 발행인께서 칸타타 협회를 만들면 좋지 않겠냐 하는 아주 엉뚱하고도 발랄한 그런 구상을 줘서 우리 K클래식 조직위원회 내부에서 협회는 지금 당장 가긴 조금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우선은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간담회를 하면서 이걸 숙성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작곡가들이 하나의 모티브만 있으면 작곡을 변주시켜서 곡이 나오듯이 우리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아이템 하나만 나오면 바로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던 중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 창작 칸타타 위원회 간담회를 마련하게 되는데, 먼 거리에서 와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고, 또 이것은 오늘은 하나의 깃발을 드는 하나의 시작이 불과하지만은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사회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칸타타 장르를 통해서 우리 합창이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는 그러한 변곡점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장님께서 참석자 소개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분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20년간 우리 매거진의 선두주자를 하면서 현장을 열심히 담아내는 월간 리뷰 김종섭 발행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너편에 있는 분은 아리랑 코러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 우리 아리랑 코러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아리랑 악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시면서 대전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순천시립합창단을 역임하시고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이병직 선생님이십니다. 또 옆에 분은 우리나라 국립합창단에서 25년간 전속으로 피아니스트를 하시면서 수많은 작곡가들과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 작품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으시고, 또 그 중에 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지휘를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국립합창단 부지자로 활동을 하셨고, 또 당진 시립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하셨습니다. 백경화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삼곤 작곡가님이신데, 최근에 그의 작품
우리나라의 1년 4개를 분기별로 다 잘라서 작품을 만드시고 판소리와 우리 전통과 클래식, 오케스트라 이런 다양한 융합점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서 상당히 관객 반응을 일으키고 계시는 김상곤 작곡가님이십니다. 먼저 최근에 그 김종섭 월간 리뷰 발행인께서 제주 국제 합창제를 보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감상이 어땠습니까? 거기 처음에 그 개막식 공연에서도 해녀의 삶이라는 게 있거든요. 해녀의 삶, 그다음에 오제주, 이용주 선생님의 오제주. 근데 결국은 이렇게 그 테마가 흐른 걸 보면 이것도 사실은 칸타타의 일종이 아닌가. 왜냐면 거기에 독창자가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솔로도 있고 그다음에 합창도 있고 그다음에 제주 토속 아리랑 그 해녀의 삶과 관련된 그 안복자 선생님의 그 솔로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음악의 솔로와 우리 그 전통적인 제주 토속적인 그 아리랑 비슷한 그 솔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합창 그게 이루어져서 해녀의 삶이 이렇게 아주 정말 장방처럼 쭉 펼치는데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걸 보고도 그 전에 이미 칸타타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큰 범주로 보다면 칸타타가 되겠구나. 그다음에 오제주 이영주 선생님은 그 특유의 그 흐름이 있거든요. 항상 가사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칸타타의 서사시적 이야기로 옮기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칸타타라는 게 단순히 이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옛날의 교회 칸타타, 뭐 세속 칸타타 이게 아니라 그 역사, 그날의 역사를 다 담은 것을 장르별로 본다면 이것도 다 칸타타에 포함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칸타타야말로 우리가 좀 비전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합창하시는 분들, 음악하시는 분들 같이 한다면 하나의 대한민국을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그릇이 되겠다는 비전을 보고 그날 왔습니다. 정말 이건 제주 국제 합창제 그 이전에도 제가 합창제를 몇 번 갔지만 이번에는 특히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칸타타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니까 이게 다 이게 그쪽으로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한국 칸타타 협회가 만든다거나 그런다면 굉장히 비전 있는 그런 장르가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리랑 코러스 이병직 지자님께서도 누구보다도 우리 창작에 대한 열정이 많으시고 또 아리랑 악보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칸타타를 실제 공연을 해보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모국어의 합창이 꽃을 필 때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한국 곡에 대한 그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그동안 연주를 많이 해서 칸타타만 한 10여 개를 그동안 연주를 했어요. 90년대 중반부터 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세종찬가라고 이병욱 선생님 곡인데 국악적으로 그 국악팀 어울림하고 같이 칸타타를 그때 했었고 그 이후에 한 실크로드 장수동 선생님의 대본 그다음에 김성대 선생의 그 작곡으로 되어 있는 실크로드, 그 다음에 빛거울, 문병란 선생님 작품이죠. 광주의 김성원 작곡가의 그 작품이기도 하고, 그 우리나라 5.18에 대한 그 아픔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려낸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국이여 그 박지훈 선생의 그 일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작품,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송 오브 아리랑, 그 다음에 한강, 그 다음에 독도 판타지, 이런 작품들을 많이 연주를 했죠. 이런 연주들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전 세계에 한국 작품들이 좀 많이 연주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한국 작품에 대한 이 애호도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참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전 세계에 지금 아리랑 코러스를 만드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백경화 선생께서는 오랜 시간 국립합창단의 피아니스트, 반주자로서 전속을 하면서 많은
작품들을 보시고 또 여러 지휘자들의 해석이나 그런 것. 그다음 또 외국에서 연주한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이 칸타타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부터 보면은 그 처음에 칸타타라는 거는 이제 바흐가 뭐 교회 예배 음악으로 쓰기 위해서 썼던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베토벤이나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할 때 보면 특정한 어떤 내용을 알리고자 할 때, 예, 어떤 뭐 비엔나 회의 같은 거에서 예전에 나폴레옹이 너무 심하게 탄압을 했을 때 다른 유럽들이 모여서 어떤 다른 특별한 어떤 내용으로 연주를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부름을 받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특별한 문화를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된 칸타타에 대한 지금 관심인데요. 제가 당진 시립합창단의 지휘자로 있을 때 탁계석 선생님 대본에 오병희 선생님 작곡의 동방의 빛을 하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고, 또 국립합창단에서 오랜 시간 있는 동안에 이제 사이사이에 그래도 국립합창단이 우리 합창의 효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칸타타 작품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하고, 또 서양 음악에 많이 또 이렇게 비중을 둬서 연주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마음속에 항상 흥미진진하고, 예, 한국 문화를 담고 있는 또 특별한 다른 도시의 그 도시만의 특색을 담고 있는 칸타타에 대해서 진작부터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칸타타 토론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전주 지역에서 비발디 사계처럼 24절기를 칸타타 형식으로 만든 분이 계셔가지고 실제 음악을 들어보고 또 주변에 카톡을 통해서 많이 뿌려봤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알게 됐는데, 그전에 물론 김삼곤 작곡가가 독도예대 칸타타를 한전아트센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공연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본인의 그 칸타타 작품들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그 칸타타를 조금 많이 쓴 편입니다. 2000년도 밀레니엄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전주의 영혼화를 시작으로 해서 전라도 아리랑, 새만금 환상곡, 들꽃농계, 그리고 이제 광주 지역에 이제 빛빛빛 빛이 들어하시네, 또 춘산에 붙는 불꽃, 뭐 이런, 또 어머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썼는데 2003년도에 24절기를 어느 그 안평옥 시인이 가지고 와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썼던 것이 이제 여기 보이는 이제 24절기를 이제 칸타타로 2003년도에 이제 작곡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베토벤, 모차르트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비엔나의 노래, 비엔나의 민속적인 어떤 어법들을 가지고 이제 음악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좋은 민속적인 자료, 전통적인 자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 특히 전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통과 현대가 아주 가장 이상적으로 녹아져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또 음식으로 보면 이제 콩나물을 소재로 하는 비빔밥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비빔밥처럼 음악도 어떤 융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악과 현대적인 어떤 그 요소들을 적절히 섞어서 솔리스트들도 이제 5명으로 했는데 3명은 남자, 2분은 이제 여성으로 했는데 그 벨칸토를 바탕으로 하는 서양 그 솔리스트는 테너하고 바리톤을 썼고, 나머지 이 남성 한 분은 이제 소리꾼이라고 그래서 그
그 초연 때는 이제 대학에서는 성악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소리를 공부했던 이제 고상덕 선생이 이제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자 판소리 그리고 여자 대중가수로 이렇게 씀으로써 우리 현대에 있는 모든 어떤 음악 장르들을 한번 계절처럼 한번 녹아내보자 이제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제 24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 맛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연애 시절에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즐겨 가던 것이 돈가스집, 스파게티집, 피자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이라는 게 그때는 그것이 상당히 동경이었고 뭐 이렇게 자른다 이러면 그 상당히 히트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트렌드가 있듯이 우리 김종숙 발행인의 글을 읽으면 글에 맛이라는 게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문장이 뭐 쓰기만 하면 엄청 길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맛을 아는 분들은 그것을 잊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런 맛의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캐릭터이고 그 작품이 갖는 무언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길다 이러지만 그건 길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시가 짧지만 안 읽는 사람은 절대 안 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칸타타가 뭐냐 이렇게 뭐 그런 거 길어서 안 들어 연주하는 사람도 왜 그렇게 길게 해 이제 이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신년음악회를 보면 전부 모듬인데 그 모듬이 전부 맛없는 모듬으로 묶어져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칸타타를 이렇게 한번 대작을 올리려고 그러면 이 걸림특, 방지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렇게 1시간 넘는 걸 하느냐? 짧게 해라.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오해가 왜곡된 현상이 있거든요. 자, 김종석 발행인의 글에 대한 독자의 본인 반응도 있지만 나도 김종석 글은 항상 읽어요. 근데 읽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칸타타가 가야 할 길도 바로 이런 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발변이신 김 발행인께서 맛이란 무엇인가 한번 칸타타와 비교해서 문학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예. 이제 저는 글을 뭐 지금까지 이쪽 계통에 들어서면서 글만 썼기 때문에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글을 쓰는 것과 뭐 그렇게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는 아니다는 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결국 창작의 세계고 창작을 누군가는 구연동하듯이 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서로형 소리 내서 읽지 않더라도 반드시 읽게 돼 있고 그 읽는 가운데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글을 쓸 때 가장 원칙으로 삼는 게 어떤 사실이든지 간에 항상 나의 이야기를 넣는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거, 어릴 때 경험했던 거, 사소한 오늘 아침에 경험했던 것까지 그걸 넣어서 객관적인 사실을 런칭을 하면 사람들이 재밌게 읽더라는 거죠. 아까 이제 스파게티 말씀하시고 돈가스 있지만 결국은 그거 다 마신 후에 뭔가 찜찜해. 그러면 반드시 김치찌개를 또 먹어야 되고 하듯이 그걸 잘 융합시키면은 굉장히 글이 재밌다는 걸 이제 아주 이제 일찍 제가 터득해가지고 항상 나의 이야기 3분의 1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 3분의 1 그리고 결론 3분의 1 그 제 이제 글을 쓰는 패턴이 그건데 칸타타를 아까 이제 좀 지루하다고 길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거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대단히 급해요. 그죠? 오페라 3시간 뭐 제 오페라를 저도 이제 오페라 관계 일을 많이 하지만 오페라가 보통 2시간 3시간인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 성격에는 사실 근본적으로 잘 맞지 않는 장르야. 3시간 동안 그걸 앉아 있고 있다니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런데 칸타타가 1시간 넘는다고 긴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왜냐면 그 칸타타 내에 기승전결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야 칸타타를 제대로 알린다. 칸타타가 어떤 서술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본다면 오페라 3시간짜리보다 훨씬 압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는 얘기를 길게 하는 걸 되게 원하지 않아요. 짧게 결론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합창은 반드시 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핵심을 꿰뚫고 그거 담았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빠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장점이 있고 세 번째 어떤 하나의 장르를 자 우리가 오늘은 김치찌개 먹고 그다음에 된장찌개 먹고 청국장 먹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한 자리에서 모든 음식의 맛을 동시에 맛보듯이 자는가 오케스트라도 있지 그다음에 솔로도 있지 그다음에 여창이라서도 우리 국악적인 여창도 있지 판소리도 있지
뭐 아까 지금 대중 가요적인 그런 요소도 있지 모든 것을 담아낸 장르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에게는 칸타타에 어울리는 어쩜 민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칸타타가 길다,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김종섭 발행인께서 요연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병직 선생께서 실제로 칸타타를 연주해보고 또 청중의 반응, 또 연주하는 합창단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느꼈는데 그때가 한강 칸타타였나요? 그 공연에 대한 리뷰도 어마하게 많이 나왔는데 그때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임준희 선생님의 그 칸타타를 연주하면서 준비하면서 굉장히 방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준비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게 국악, 그다음에 창, 뭐 양악 모든 장르가 다 협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시간 자체도 너무 길어서 아마추어들이 연주하기에는 정말 너무 어려운 장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추어들이 그대로 다 연주하기에는 보는 사람도 그렇고 아마추어들이 음악적으로 감당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핵심 부분, 연결되어진 부분들만 정리를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1시간짜리로 압축을 해서 했더니 중간에 약간 지루하겠다라고 느껴진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템포감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곡가들과의 협업이 지휘자, 연주자와의 협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작곡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음악을 지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도 모르는 지루함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곡가와의 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관객의 입장에서 또 노래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즐겁고 흥미롭고 재미있게 이 문제를 이 칸타타를 연결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단원들하고의 이제 이런 관계를 얘기하면서 풀어가니까 단원들도 굉장히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했고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만 단원들이 관객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관객들을 모집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노래 부르는 단원들이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래서 사실은 뭐 제 자랑입니다만은 한강 연주할 때 예술의 전당에서 그 여름에 비가 억수가 진 그런 결과가 티켓을 사기도 했지만 티켓을 팔면서 그 관객들에게 자랑하는 모습들이 이게 마케팅에 아주 가장 큰 결과가 생겨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작곡가의 협업 관계, 그 다음에 단원들에게 작품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칸타타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백경화 선생님께서 국립합창단의 경험이 오래되는데요. 합창단에서 보면 뭐 주로 이제 서양 음악이 훨씬 많죠. 그런데 그 장르도 여러 장르를 다루게 되고 가곡도 다루고 또 오라토리오도 다루고 칸타타도 다루고 이러는데 국립에서의 칸타타 경험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제가 국립에 이제 재직한 것이 한 27년 되나요? 네, 그 전에 87년도에 윤학원 선생님한테 뽑혀가지고 대우합창단부터 시작해서 정말 예전에 제가 친구가 대우합창단 들어오는 시험 보라고 그럴 때 싫다고 그랬었는데 일평생 합창단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정말 끈끈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94년부터 보아왔죠. 예전에 제가 이제 상임 반주자를 할 때는 참 노래하는 단원들과 지휘자님과의 객관 제3자 입장에서도 있었던 느낌이 있었고 또 직접 이제 지휘자로 나서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을 때는 또 연습의 힘듦 이런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이 예전에는 나영수 감독님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한국 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뭐 제주에서 특별한 음악을 부탁해서 의뢰해서 하시고 또 각 지역마다 하시고 그래서 국립극장에 있을 때부터 여러 칸타타 스타일의 곡들을 그래도 많이 올리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인식이라는 게 정기 연주 그러면은 서양 음악으로 많이 이제 비중이 된 작품들을 하는 것이 더 큰 합창의 연주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정기 연주라는 타이틀이 붙었었고 이렇게 이제 저희 거를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가 우리 모국어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도 빨리 파악하고 그 몰랐던 전설이나 정말 설화까지도 많이 파악하게 돼서 흥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기획 연주로 분류가 됐었죠. 저희가 꼭 다른 연주라는 건 아니지만 정기와 기획은 약간 그 무게감에서 좀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국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부에서 이제 예산을 이렇게 예전에 주셨고 지금은 재단법인이지만 그때 당시에 해외 연주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거의 꼭 나가는 예산이 있어서 갔고 그때도 외국에 가서는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아리랑 같은 이제 좋은 편곡으로 된 작품들을 이렇게 단품으로 소개는 했었지만 전체를 가지고 외국 공연을 갔던 적은 기억에 없습니다. 지금 훨씬 국립합창단이 그래도 많은 부분에 지금 한국 이런 창작곡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단원들하고 뭐 수석 단원들이나 고참 단원들하고 얘기하는 기회 때 우리 합창단에 뭐 콩쿨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 스케줄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적에 제가 했던 이야기는 국립합창단이 어떻게 하면은 더 형님 같은 합창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많이 했었는데 그때 보면 이렇게 너무 좋은데 작곡되어지는 음악을 더 해야 되는 따로 분류된 작곡 음악에 대한 알리는 음악회가 있어야 된다고 그 생각이 저한테도 정말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지휘자를 양성해야 되는 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머지않고 1, 2년 이내에 그런 일들이 더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백경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결국은 모든 것들이 역사가 시절의 때가 있는 것이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고 이제 그 때가 무엇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드디어 지금은 한류가 됐고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뿐만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식품 쪽에서도 뭐 대박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칸타타가 예전에는 우리가 생소했고 또 작곡 기술도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오페라도 해보니까 소극장 오페라가 많은 고생을 하다가 작년부터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작년에 그 일을 실무를 좀 맡아서 해보셨던 김종석 발행님께서 한 말씀 주세요. 네, 그 끈기 있는 자가 결국은 성공을 하죠. 원래 이게 인생의 법칙도 그렇고 1년에 지금까지 지금 존재하는 장미의 그 숫자가 25,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장미 숫자가 종류가. 그런데 1년에 한 200종씩 계속 새로 개발되는데 원래는 장미를 누가 개발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개발하니까 한 개, 두 개 돼서 25,000개 지금은 그게 일종의 그 기폭제가 돼가지고 매년 수백 종이 탄생하는데 저는 작년에 한국 소극장 오페라 페스티벌 집행위원이라고 있죠.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오페라가 이제 소극장 오페라가 19년 됐거든요. 19년 동안 정말 장수동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가운데 하다 보니까 힘들었거든요. 근데 마침내 작년에 예술의 전당이 한국 소극장 오페라가 비전이 있다 싶어서 이제 같이 합류를 해서 작년에 성공을 했고 올해도 또 역시 예술의 전당에서 투자를 해서 지금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 달에 하는데 그리고 올해가 또 다시 제가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의 역사를 보니까 올해가 13년째예요. 13년째인데 그 전야제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도 늘 오페라인들은 또 자주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뭐 오페라 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많은 원망도 했지만 그럼에도 자비를 털어서라도 오페라단들이 합심해서 지금까지 13년간
끌어오다 보니까 오페라도 안 되는 장르라면 진짜 꺾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뭔가 그 안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자기의 자비를 털어서라도 해왔듯이 저는 칸타타는 몰라서 그런 거지 영화 파라오에 그 톰 크루즈가 딱 깃발을 세워서 그 깃발을 세우자 자기가 땅이 되는 것처럼 칸타타도 누군가가 깃발을 내걸고 야 칸타타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니까 우리 영역으로 만들자 하고 운동만 벌인다면 굉장히 좋은 장르가 된다. 특히나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3.1절 행사 쭉 보면서 왔는데 데니보이를 연주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에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가 많고 우리나라에 좋은 장르가 많은데도 그 3.1절, 3.1의 그 독립운동 또 만세운동 이런 걸 기념하는 자리에서 데니보이를 불러야 돼. 물론 가락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지만은 우리 민족의 정서는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은데 그런 걸 기념식장에서 해야 되나. 최소한의 칸타타가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우리나라의 민족 정치를 기리는 그런 국경일이나 이런 데는 최소한의 우리 칸타타, 우리 서사시가 담겨 있는 칸타타가 이게 면역 전기적으로 울려 퍼진다면 칸타타에 대한 인식도 사람들이 달라지고 아 칸타타가 이런 거구나. 교향시 핀란디아도 좋고 다 좋지만은 교향시는 교향시고 우리는 칸타타는 교성곡이기 때문에 가사가 있잖아요. 훨씬 더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빠르고 좋은데 우리가 굉장히 그 현학적이고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 단순히 교향곡이 아니라 교성곡으로서의 칸타타를 하면 훨씬 더 인식도 잘 되고 우리 민족 정신을 금방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앞으로도 계속 진흥한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 음악 진흥법도 만들어야 되고 모국법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정부가 이 나라의 국민들을 제대로 계도하려면은 그런 걸 정기적으로 낼 수 있는 쿼터제라도 마련한다면 어느 정도는 점점점 보급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칸타타 협회 준비위원회를 만드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전주가 우리나라에서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곳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고 또 특히 국경일이 만들어질 때는 그 뜻이 굉장했기 때문에 국경일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빨간 날은 노는 날로 인식됐는데 참 그 오류죠. 그러나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고 지난해 이제 선진국 진입도 했으니까 국경일이나 광복절이나 한글날이나 이런 거는 메모리얼 데이로 해서 정말 그 조상의 그런 목숨을 바친 그런 뜻과 그런 것들이 후대에 이어지면서 왜 이 날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바로 이런 데 칸타타가 문화축제로서 들어가야 되는데 전주에서 외국인들의 반응들도 많이 느끼고 또 현지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반응이 다른 고장보다는 더 전통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주는 조금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통과 현대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존되어지고 함께 공존하는 이제 그런 고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가장 한국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보여지는 이제 전통적인 가옥이랄지 문화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음식 또 함께 즐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비단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전주의 어떤 그 음악도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작곡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러스 한조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을 이제 외국 그 연주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단 그 우리들은 그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만 외국 사람들, 외국 연주자들은 우리 한국적인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그 이국적인 어떤 그런 그 음악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환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품을 하고 싶고 또 큰 작품을 올릴 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르는 게 예산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요. 맞습니다. 지역 합창단을 여러 군데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본인의 경험과 또 의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듣고 싶군요. 이게 정말 작품은 하고 싶고 예산은 없고 그래서 정말 그냥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아마추어 합창단들의 그 애환이 너무너무 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어떤 작품을 연주할 때 창작 작품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창작 작품 첫 번째만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창작 작품이 널리 퍼지기도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작품 할 때는 이미 창작 지원이 됐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팀들은 어렵고, 그런데 아마추어 합창단이 맨 처음에 그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창작 작품을 작곡가에게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뢰를 못 해요. 그래 이런 것이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연주는 하고 싶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단원들한테 독려해서 단원들한테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게 해서 그 작품을 연주하고 만족감을 얻게 하는 아주 그 궁여지책의 방법 외에는 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것들을 그 작품이 어느 정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연주되어져서 어느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이 지원금을 필요로 꼭 하는데 이 지원금을 받아내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일반인들은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제까지 지원금을 한 번도 못 받고 이 많은 작품들을 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것들을 조금 수월하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작곡가 선생님들의 좋은 작품들이 정말 많이 연주될 텐데 이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오늘 한국창작칸타타 위원회에 간담회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산은 있고 육아가 없다. 출산만 해놓으면 그 애들이 그대로 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K-클래식 조직위원회에서 그 어려운 부분의 행정 부분을 좀 도우면서 이것이 어떻게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취지가 조금 전에 이병직 선생께서 말씀하신 특히 민간 합창단들이 창작을 할 때 생기는 그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경화 선생께서 또 당진시립합창단에서 당시에 칸타타도 하셨는데 앞으로 지휘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합창단을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연습시켜서 이런 작품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질문 주셔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전반에 각 도시마다 프로합창단이 워낙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의 그 감사함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오랫동안에 이제 재직을 하면서 들었던 저만의 또 다른 선생님들의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저만의 생각은 단원을 프로 합창단의 단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또 뽑는 그 방안에 대해서 저는 제가 만약에 합창단을 그런 새로 구성하는 어떤 그런 역할에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처음에 그 단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일종의 음악을 하는 회사다. 그리고 우리는 합창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상품을 상품화하기 위한 그 음악을 하는 것이지 대학 때 내가 글쎄요 어떤 게 더 큰 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우리나라 성악계가 뭐 세계에서 콩쿠르는 막 석권하고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 그것만을 꿈꾸고 일단 거쳐가는 곳으로 합창단을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원을 뽑을 때도
면접이나 이런 홍보, 처음에 우리는 어떤 단원을 원한다는 홍보 부분에서부터도 이제 이 단체에서 오래 있으면서 정말 합창을 통한 상품화를 만들 그런 꿈이 있는, 비전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무조건 자기만의 그 잘 불렀던 목소리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리아만을 불러서 뽑는 그런 단원들 말고, 정말 저 사람한테 얼마만큼의 음악적인 잠재력, 그 능력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오디션을 거쳐서 그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입단원으로 들어와서 고참 단원으로 경력이 쌓이면서 그 단원들한테는 합창 음악의 여러 가지 장르별로의 그 잠재돼 있는 그 가능성이 많이 축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노후가 되면서 목소리 퀄리티가 예를 들어서 점수로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89.5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안 좋은 단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목소리 퀄리티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저음 파트, 알토 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목소리의 퀄리티가 합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런 합창 단원을 뽑아서 합창에 정말 기여하지 않는다면 많은 좋은 인재들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합창단에 이렇게 발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 아주 전문성 있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은 첫 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을 이제 잘 정리를 하고 이 위원회 간담회 시리즈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많은 것들이 자료가 쌓여서 데이터가 되면 정책화되고, 정책화가 되면 예산이 따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긴 글로 볼 때는 예수로 모국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예산이 따르게 되고, 그럼 국경이 되는 모든 합창단들이 우리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또 많은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동포들이 좀 먹고 살만하고 그 경제권의 중심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칸타타가 설득만 된다면 아리랑 코러스가 적어도 전 세계 100군데는 생길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이병직 선생님 생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백경화 선생님의 그런 프로 새로운 합창단의 탄생도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또 우리 김상권 선생님의 많은 칸타타 작품들이 전주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김종섭 발행인께서는 그냥 글만 쓰지 마시고 앞으로 칸타타에 입문을 하셔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신다면, 오늘의 이 전 작은 출발이 굉장히 하나의 주춧돌이 놓이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성원이 더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